문재인 대통령 평창 오셨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게 김여정, 김영남 그 두 분 서울에서 공연한 거, 국립극장에 공연한 거 그때를 끝으로 며칠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신 게 평창에 다시 오셨는데 그게 좋아진 여론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야 문재인 대통령 대단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게 즉흥적이지 않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믿음이 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들었고요. 어쨌건 올림픽 진행 중에 이제 올림픽도 이제 반 정도 지나간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은 이제 일주일 남은 거고 이제 패럴림픽이 또 있으니까요. 네. 그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평창 다시 오셔서 이야기했지만 그 ICT 접목되는 개막식이 지금까지도 화제더만요. 그 드론이 막 그려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1281개. 네. 그래서 연휴가 끝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설 민심을 전하는 논평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야 됩니까? 아니 제가 읽을게요. 네. 설 연휴 기간 확인된 민심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야가 크게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다. 남북이 긴장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민심을 전국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근거는요? 언론이죠. 언론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고향이 강릉이고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윗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그런 민심을 이제 SNS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어떤 소재로 이제 다루느냐도 있고 또 직접 이제 방송에 나가서 각 당의 입장을 말하고 듣는 과정이 있었는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 문제나 아니면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다음에 개헌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라는 거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고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 야 정말 저 사람들 너무 심하다.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냐. 다시는 저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속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무능하고 정말 찌질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발목 잡고 딴지 걸고 그리고 대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요게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의 전략이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색깔론 덧칠을 해서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고 그것이 서울 밥상에 올라가서 지지율을 더 떨어뜨린 채로 올림픽이 끝나고 지방선거에 그 상태에서 뭔가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 중에 또 70%를 넘는 게 또 나오면서 그들의 전략이 사실 안 먹힌 이런 안 느낌이고요.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특수지역이라 뭐 민심 전하기는 좀 약간 어긋나는 일반화시킨 좀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더라고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만나서 이야기 끝에 홍준표 이야기만 나오면 어른들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자식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해버리니까 저 사람들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부끄러움의 느낌을 전달하니까 부모님들도 그걸 확산시키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색깔론 종북 머리가 좀 먹히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60대 후반, 70대 이분들이 먹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가고 MB와 관련된 엄청난 비위 사실이 나오니까 MB를 두둔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뭐 전 정부 대통령만 뭐 감옥 보냈으면 됐지 뭐 MB까지 건드리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연말 연시엔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특활비 얘기 나오고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얘기 나오고 측근들이 계속 이제 검찰에 불려가서 진실을 밝히니까 이제 그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서 얘기했던 여론조사 수치상 70%대까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MB를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게 74%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어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네 분이 평창 가서 프레스센터 들려서 이제 내외신 기자들 위로하고 뭐 자원봉사자들 위로하고 경기 관람을 하면서 그 보여준 모습 사진으로 찍힌 것 중에 하나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꼭 이렇게 잡고 그게 아마 달리던 선수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한 명은 이제 경기를 더 이상 못하고 우리 남자 선수 하나만 이제 3등 한 그 장면이었던 시기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한결같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참 대통령 내외분의 저런 모습이 젊은 세대들은 거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한 10년 동안. 그래서 정말 감동을 주는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던 나의 대통령, 나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도 그랬고 하나가 지금 말이 감동이었잖아요. 뭐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 있고 그다음에 꿀잼으로 경기를
지켜봐 달라는 얘기, 꿀잼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말을 삼키고 눈물을 삼키면서 했던 그런 태도와 말, 뭐 이게 하루가 정말 동메달 김민석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이 하세요. 아, 해주세요. 그냥 제 입으로 하기는 조금 민망해서. 좀 지나서 분하님 그죠? 예. 그 설날 연휴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지금 민평당은요 조배숙 대표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호남의 3개 광역 단체장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압도적인데 민평당이 거의 한 5%도 안 나와요. 3% 정도 나와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어쨌건 자기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자, 다시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인데 설날에 정치 이야기 밥상에 오르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많이 사출이 되면 지방선거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국회가 원구성이 또 바뀌잖아요. 2기로. 근데 보니까요. 잘못하게 되면 일당이 바뀌는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정말 그럴만한 게 현역 의원들 중에 민주당에서 광역단체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들만 서울의 박영선, 우상호, 민병두, 전현희, 경기도 전해철, 인천 박남춘, 전남 이계호, 대전 이상민, 충북 오재세, 김부겸 이 부분은 선언한 건 아니에요. 오르내리고 있는 건데 경남 김경수, 부산 김영춘, 충남 양승조 이렇게 숫자가 많거든요. 물론 그중에 어떤 분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일당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둘, 셋 이상 가고 자유한국당이 막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역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또는 한 명 지금 경북에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셋이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예를 들어 셋을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렁출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겠어요. 당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이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특히나 필승할 수 있는 지역에 이 현역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우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기호가 일당이 바뀌면 안 되고 일당이 바뀌기 이전에 기호가 당장 바뀌면 안 된다 하는 게 또 원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궐선거에는 하여간 경쟁력 중심으로 후보를 내야 된다.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런 등등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당은 소위 비교해서 고민해서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방적으로 누군 여기 하시고 누구는 안 돼요.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네. 또 현역 중에 누구는 나갈 수 있고 누구는 나갈 수 없다. 이것도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중앙당의 정치력이 그러네요. 좀 필요로 한 전략적 판단과 실행력이 필요로 한 대목이죠.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분들만 13명이거든요. 그중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 부분은 지금 더 센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대구의 김부겸, 경남의 김경수, 부산의 김영춘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사실 이분들이 나가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의 경우에는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의석을 잃는 것보다 광역단체장을 가져오는 게 더 큰 소득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광역단체장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 대통령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과반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당이 안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일단 국회의장 그러니까 일당이냐 과반수냐 또는 3분의 2냐 이렇게 되는 건데 3분의 2가 안 되면 어차피 일상적인 법률 처리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과반수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나 또는 예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당이 안 돼 버리면은 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 이런 것들에서 다 어려움을 그러네요. 겪게 되기 때문에 그 당이나 또는 당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의석에서 일당을 놓치는 거는 그렇게 쉽게 그건 굉장히 그러네요. 책임감의 문제죠. 국정 책임감의 문제. 그래서 꼭 필요한 숫자로 현역이 나가야만 될 수 있다. 하는데 내보내야 하고 그렇지만 일당을 유지하자. 만약 그렇게 그 두 개를 종합한다면 실제 현역이 빠지를 버리고 후보로까지 나갈 수 있는 룸은 글쎄요. 2개 이상 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느끼는 경북의 이철우만 의원직 사퇴를 공언했거든요. 그 느낌이고 일정상으로 보면 정세군 국회의장 임기가 5월 말에 끝나고 그리고 그 전에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천을 받으면이겠죠. 5월 14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의석수가 이렇게 해서 사퇴를 해서 달라져 버리면 기호도 바뀌고 국회의장도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야 이거 당에서 굉장히 골치 아프겠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앞서 쭉 설명을 하셨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116석인데 5월 14일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되는 게 지금 2심까지 가서 대법원 남아 있는 데가 또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또 감안해야 대부분 다 됩니다. 자유한국당이죠. 뭐 어느 당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날아갈 처지에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예. 그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지역을 빼고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후보가 정해질 텐데 이런 그 여론 그러니까 제1당이 뺏기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 또는 국민들 안에서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된 선택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참 이게 만만한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도부의 입장에서 전략을 운용할 때는 이게 이제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 현역이 경선에 뛰어드는 순간 경선에 통과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숫자 이상 이게 유고가 생기면 안 된다. 이게 비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경선 과정에서부터 어디는 칸을 내려버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만만치 않고 그럼 어디를 내릴 거냐. 그다음에 막상 그랬을 때 아까 3분 말씀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산, 대구, 경남 이런 경우에는 뭐 김영춘, 김부겸, 김경수 정도면은 필승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겠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은 사실 실제로 붙었을 때 정말 이 현역이 나가야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질 수 있다. 만약 이런 식의 판단을 애매하게 하기 어려운 만약에 조사나 상황이 나오면 진짜 갑갑한 거거든요. 그래, 사실 진짜 만만치 않을 거예요. 판단이. 그 당도 이럴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은 게 지금 5월 말에 끝나는 그 상황들 때문에 설사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봤는데 원구성은 이미 끝났는데 다시 일당이 다시 뒤집히는데 요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디데이는 어차피 의장 선거는 5월 24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5월 13일 이전이니까 지금 한 두 달 남짓 한 50여일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선거의 달인인 추 대표와 또 선거의 전략을 나름대로 잘 수립한다는 김민석 원장님과 저 나름대로 보사하는데요. 또 그러세요. 아니 본인 선거는 못 하는데 타인의 선거도 잘 하셔요. 2번 죽이시는군요.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머리와 지혜를 24시간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기존에 있던 보수라고 불리시는 분들의 표가 저는 10% 이상 빠졌다고 봐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인데요. 실제로 투표를 붙어보면 생각보다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지지율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누구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가지고 공천도 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니까라고 그냥 가볍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 요 관점으로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이길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예의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 게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당선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건 국정농단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만큼 민심 위반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역에서만 잘만 해도 당선될 수도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누가 그런 선거 전략 짜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지율 여론조사가 한 6개월 정도를 항상 2배 이상이 넘어갈 정도면 그거 어떤 선거에서도 뒤집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제 뭐 울산, 경북 이게 이제 전국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일단 첫 번째는 전국이고 두 번째는 기초 광역 의회와 그다음에 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치른 선거잖아요. 이거는 조직과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직은 당 지지도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물인데 김부겸 의원이 당선된 지역은 매우 어려운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전체 의원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2석밖에 못 가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홍일학 의원은 무소속으로 돼가지고 저희 당으로 들어온 케이스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산의 경우도 17개 중에 국회의원이 5명이니까 12개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경남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단순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는 지지율과 실제로 요익당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의 지지도는 천양지차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겨오거나 아니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뭐 뺏긴 지역의 경우는 좋은 후보를 가지고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지역의 경우는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통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이겨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부산의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 나왔을 때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개표 당일날 물론 출구조사에서도 이겼고요. 근데 개표해 보면 결과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겨야지만 본선 가서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각별하게 들여다봐야 될 곳이라고 봅니다. 본 투표가 정해지기 전에 실시되기 전에 여론조사상의 격차보다 더 벌어지는 경우와 좁혀지는 경우가 있고 그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또 전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기억할 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때 예를 들어 문재인, 뭐 안희정, 이재명 이런 후보들 이렇게 할 때 그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지금 더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몇 분이 더 벌어질 거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결과는 아마 더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통 여야의 선거 구도에서는 어느 쪽이 여이건 간에 그 여론조사상의 차이보다 좁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저는 이번에도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좁혀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그거는 뭐 첫째는 당장 투표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답하는 것보다는 투표율이 낮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1대1 구도로 결국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럴 때는 그렇게 만만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놓고 볼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지율과는 별도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겸허한 선거 전략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이번에 만약에 때로 국민이 원하는 현재의 지지도는 국민이 원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만에 하나 우리가 만심해서 잘못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신중, 철저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거라고 하면 뭐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국정을 좀 지지해주는 쪽으로 표가 간다는 측면이 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쪽에 야당들이 암묵적인 연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1대1 구도를 일부러 만들어주려고 밀어준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기존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았던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홍준표가 개헌투표를 국민투표를 이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상황들을 떠나가지고 집권 초기에 여당이 압승을 함으로써 이렇게 개혁에 힘을 보태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전략의 어떤 부재라든지 잘못 짜가지고 정말 압승할 수 있는 선거를 상당 부분 많이 유의미하게 야당이 내주는 선거가 된다면 개혁의 동력도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 그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당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푸나님이 가정했던 그 상황은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분란을 초래하고 불협화음을 만드는 그런 제 세력, 외부 세력도 있고 내부 세력이 있었던 시기에 그런 그 결과를 자초했던 게 있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집권 여당 때 국가공권력을 동원한 선거 개입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선거 개입한 게 있고 진박이니 뭐 친박을 가르는 거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그러니까 총선과 그다음 대선 그다음 지방선거 때 이런 개입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건데 그걸 빼고서라도 이제 그 집권 여당 시기에 그런 오만함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우리는 다시는 그런 걸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의 그런 분당 또는 합당 또 대선 앞두고 지리멸렬하고 뭐 이합집산 과정 뭐 쪼개고 보서지고 다시 꼬매는 과정에서 결국은 530만 표를 졌던 경험이 있고 2007년도에 2012년도에는 공작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이제 진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때는 후보 전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서 졌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이고 그 국회는 그런 구도고 그다음에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을 확대 강화해야 된다는 대통령 공약 정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선거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걸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발의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갈 텐데 3월 20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이제 되새기고 당은 그를 위한 체제 전열 정비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은 경청 투어 한번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고 뭐 두 걸음도 가고 세 걸음도 가고 두 걸음도 가고 민주공대도 하고 헌법 개헌을 위한 우리가 주권자다 우주 투어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는 뿌리 투어도 하고 계속 지구 해야죠. 투어는 어떻습니까? 지방선거의 구원투수 김민석입니다. 그래서 지구 투어. 우주 투어보다 지구 투어가 더 좋은데. 저 구원투수 아니거든요. 아니, 강기정 의원 아들이 지구거든요. 썰렁해. 그럼 지구 투어 강기정입니다. 우주 투어는 왠지 좀 너무 아니, 안드로메다 같고요. 주권자다니까. 근데 네.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여러 가지 논란이 휩싸일 텐데 첫 번째 아마 MB 구속에 관련된 민심 3월 달이 아마 그걸 지배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헌하냐 마냐 하더라도 권력규제 개편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촛불혁명 이후에 뭔가는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란이 또 한 3, 4, 5월을 또 같이 또 지배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5월달이면 이미 공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쪽이 유리해 보이는 아젠다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국민과 그러니까 적폐 세력과 민주 세력 간의 대결이 또다시 이제 정말 첨예하게 붙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 국민들이 바라는 구도와 정말 적폐청산과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된다는 제조산하 세력과의 일대 격돌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심판론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하위 개념이죠. 정부에 대한 심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저는 여하튼 그런 정치권에서 보는 그런 세력 간의 그런 대결이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과 그 국민의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바라는 세력, 그 김민석 원장님이 애국 민주 개혁 세력이라고 애국이란 말씀을 평화, 애국 민주 평화 세력, 애국 민주 평화 세력인가요? 예. 애민평이네요. 네, 애민평 세력 대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격돌인데 압도적으로 정말 이 주도권을 갖고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애국 민주 평화 세력이.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당으로 보면 친일 한민당, 그다음에 유신 공화당, 군사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 그다음에 이제 탄핵으로 해단된 그러니까 저 국민적인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받아 스스로 포기한 새누리당까지 그 당이 애국, 독립, 자유, 민주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아예 그게. 예. 그래서 애국, 평화, 민주 개혁을 저희들이 그 뿌리를 잘 살려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이해찬 의원 얘기했던 뭐 연속 집권 이런 것이 장기 집권의 어떤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진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연속 집권 여당과 영구 야당 간의 싸움이다. 영구 야당. 야당만 할 세력이다. 앞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께 인정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 이건희를 사면해주는 대가로 다스 소송 관련한 거를 삼성으로부터 받았다. 요거잖아요. 소송비를.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명박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희만 사면을 시켜주고 삼성으로부터는 소송비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 돈을 김경준의 돈을 뺏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명박이 없으니까 박근혜가 없으니까 자유한국당 찍어도 돼가 아니고 그 세력 밑에서 지금까지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해오던 세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랑 연관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몇 개월 후의 선거에 또 우리 또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세력입니다. 정말. 이제 무릎 꿇고 절하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게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 이번엔 또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기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냥 나오는 지지율이 아니라
하나하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그 국민을 위하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이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제 40억 뇌물 이게 결국은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부터 비롯된 거지만 어쨌든 2차 재판 때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잖아요. 그 재판부에 대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그런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권력기관의 개혁. 그것을 하려면 정말 이번에 개헌이 지방선거에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지 또 한 단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그리고 국민의 가치를 좀 승화시키는 과정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다 죽었으니까 국민의 생명을 살상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지금 살아있죠. 그렇게 세력이 쭉쭉쭉 오다가 국정농단 세력이 사실은 박근혜 다음에 이명박까지 지금 일망타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기를 놓치고 있다. 왜 차태기 한번 났을 때 저쪽이 좀 한참 쪼그러들고 막 천막 당사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시지만 결국엔 또 왕국하게 살아서 올라왔거든요. 제대로 해서 그 세력은 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의원직 다 잃게 만들고 그런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도태우라는 그 변호사한테 한 말 있잖아요. 지금도 애국 활동하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로 선거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정말 잘못된 뿌리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민족의 또는 어떤 국민들의 의식,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어떤 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떤 한 시기의 분기탱천에서 일어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깊이 있는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의 이 정말 흔히 얘기하는 적폐청산 이게 뭐 나쁜 놈들 감옥 보내고 이런 것이 나쁘단 그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뿌리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다 되짚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과거 친일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게 너무 곳곳에 뿌리 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싹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